유가가 다시금 좀 스물스물 100달러 선으로 근접을 하고 있습니다. 오펙에서 감산, 그러니까 증산을 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와도 모자랄 판에 더 감산을 한다라는 얘기가 들려오자 계속해서 시장에서는 좀 불안감을 가지고 있고요. 이와 함께 요즘 우리 시장에서도 스물스물 오르고 있는 그런 섹터들이 있는가 하면 철강 관련된 종목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관련해서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포스탁데일리 김종효 전문위원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유가가 다시 스물스물 어제 보니까 WTI 기준으로 97달러 찍었더라고요. 이러다도 100달러 넘으면은 또 인플레이션 또 얘기 나오고 더 분위기 안 좋아질 것 같은데 유가 왜 이렇게 오르는 거죠? 네, 유가는 이미 레벨업을 했고 네. 중요한 것은 이 레벨업한 상태에서 다시 급락할 건가 아니면 현재 올라온 레벨도 부족해서 더 올라갈 건가를 우리가 가장 먼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은 오늘 말씀드릴 철강, 그다음에 지금 여러 전문가들이 말씀해 주셨던 2차 전지가 다 떨어져 있는 이슈냐? 그렇지 않다. 전부 한 통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오늘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첫 번째로 지금 유가와 관련돼서는 저는 이미 올라온 레벨 80달러에서 한 120달러 정도의 레벨을 크게 넘어설 가능성은 높지 않다. 유가가 너무 폭발해서 다시 또 급락으로 벌어지는 것도 오펙이나 석유를 만들고 있는 업체들도 바라지 않을 거고요. 그렇다고 또 너무 급락하는 것도 바라지 않는다는 게 이번에 오펙의 결정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유가는 기본적으로 지난 레벨이었던 80달러가 고점을 넘어서서 새로운 박스를 만들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박스 하단도 비교적 견조하고 상단도 그렇게 크게 넘어서지 않는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현재 이 유가 관련주를 투자하실 때 가장 핵심 포인트가 물론 유가에 따라서 종목군들의 등락이 결정되긴 합니다만 만약에 유가가 결정적 요소라면 버핏 할아버지가 투자한 종목이 유가가 120달러였을 때 가격보다 지금 더 높지 않습니까? 그쵸. 그걸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유가는 영향을 주지만 좀 더 본질적인 문제를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석유 관련주의 투자에 대한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석유를 공급하는 석유 공급 업체가 제한돼 있는 상태에서 추가 투자를 하지 않고 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연초부터 뭐 관련주에 대해서 계속 투자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려왔고 여전히 뭐 유가에 따라서 단기적인 등락은 있겠지만 이쪽에 투자하는 것은 우리가 가야 할 길 중에 하나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원전을 포기할 수 없는 것처럼 석유도 그렇게 쉽게 포기할 수 있는 자원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2차 전지라든지 뭐 수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늘어나면서 전반적으로 밸런스는 당연히 조절이 되겠지만 지금 당장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이라면 그다음에 석유를 공급할 수 있는 업체가 제한적이라면 당연히 넘버원은 뭐 옥시덴탈을 포함한 미국 에너지주가 넘버원이 될 것 같고요. 엑스모빌이나 네, 그다음에 국내 시장에서 또 뭐 SOE를 포함한 이런 정유주에 대해서 투자하는 것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감사, 그러니까 지금 공급을 원활치 못해서 발생하는 일들이 유가를 다시 좀 100달러 선 가까이 끌어올리는 데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뿐만 아니라 또 천연가스 가격이 많이 오르니까 대체로 천연가스 가격을 못 쓰고 그래서 유가를 써서 가격이 올라가는 것도 영향을 받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거는 사실이 아닌 게 지금 그 천연가스 가격의 상승은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독일이 빌런이 돼서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쵸. 그런데 문제는 가스로 이미 전환해버린 그런 업종 같은 경우에는 석유를 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스 가격이 올라가면 석유를 쓴다라는 것보다는 가스 가격이 올라가니까 전반적으로 석유 가격도 같이 조금 움직일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연동이 있다라고 봐야지 뭐 일부 업체 뭐 바스프 같은 일부 대형 업체들 쪽에서는 뭐 하이브리드로 뭐 쓸 수 있는 부분도 있다라고는 하지만 기존의 가스로 전부 전환해 놓은 유럽 업체가 뭐 가스를 접고 다시 석유를 사용한다. 이건 뭐 굉장히 힘든 일이어서 그렇게까지 가지는 못할 것 같고요. 다만 이 천연가스의 견조한 상승 자체가 유가를 밀어올리는 압력도 일부 존재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천연가스 가격이 올라가니까 이제 그거를 대신해서 쓰는 게 아니라 이것도 올라가니까 같은 에너지인 유가도 함께 올라가는 그러한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게 더 오히려 타당성이 있는 거겠네요. 네. 전체적으로 에너지 가격은 다 올라가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뭐 추가적으로 일단 120달러 선까지는 우리가 열어둬야 되는 상황인 거네요.
저는 그게 뭐 당장 내일, 그다음에 뭐 이번 주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그건 보기 힘든 아니겠죠. 게 워낙 뭐 달러가 강세를 보여주고 있으니까 원래 기본적으로 달러와 뭐 대부분의 상품 가격은 반대로 가는 게 정상 아닙니까? 네. 그런데 지금 달러가 최고가를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가격이 같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은 지금 이들의 수요가 얼마나 강한지를 방증하고 있는 또 하나의 이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연초에 120달러 만들었던 것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고 투기 세력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거든요. 네. 근데 최근 들어서 투기 세력에 약간씩 베팅하는 게 보여지고 있는데 투기 세력의 베팅이 다시 크게 늘면 뭐 120달러까지 갈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그걸 미리 알기는 어렵고 지금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어쨌든 그 레벨 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저는 뭐 물가도 유가 때문에 다시 뭐 급등해서 튄다 뭐 이렇게까지 보긴 어렵고 네.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유가가 그렇게 빠른 속도로 움직이게 되면 아마 다른 조치들이 연이어서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저는 유가는 뭐 한 100달러 정도 수준을 또 넘어가게 되면 아마 상승폭을 조금 줄일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예전에 6, 70달러 선이 좀 적정한 가격으로 생각했는데 그 가격을 보기에는 쉽지는 않겠군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자, 유가의 상승, 뭐 이러면 다시 또 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들 나오면서 뭐 한 9월 지나서 한 10월쯤 되면은 유가 다시 올라서 CPI나 뭐 PC 올라갔다 이런 얘기도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저는 물가에서 이제 유가나 이런 상품 가격도 물론 중요하지만 네. 더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금리 베이스 물가가 네. 원래 금리를 올린 다음에 한 6개월 이후부터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잖아요. 저는 이게 더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게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면 문제가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연준이 지금 고삐를 놓지 않는 거다. 네. 그래서 연준의 생각은 서비스 물가와 더불어서 금리 베이스 물가가 올라가는 것은 자명한 일이니까 그러면 지금 어떻게든 상품 가격을 죽여놓고 싶은 거죠. 설사 경기가 일정 부분 후퇴한다고 하더라도. 근데 만약에 그런 연준의 조치가 안 먹히면 그게 저는 더 위험한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유가가 올라가서 하반기 물가가 더 올라갈 거다라기보다는 지금부터 물가에서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서비스 관련 물가와 더불어서 금리 베이스 물가가 하반기 물가를 계속 끌어올릴 여부가 더 중요하다.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국내 증시에서 이제 철강주, 그 가운데 중소형주 주가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데 왜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는 걸까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유가와 떨어진 얘기가 전혀 아닌 게 연관돼 있군요. 네, 그 유럽 시장에 전반적으로 지금 바뀐다고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게 실제로 그렇게 갈지 안 갈지는 모르지만 러시아에서 가스를 저렇게 안 보내주면 가스 가격이 급등하는 양상, 에너지 가격의 불안정성이 나타나다 보니까 당장 뭘 해야 되겠습니까? 유럽에서도 LNG 터미널 만들고 LNG선 발주해서 미국이나 다른 국가의 천연가스를 액화해서 가져다가 이걸 다시 처리해서 기화해가지고 파이프로 보내야 되는 거죠. 그럼 그런 관련 시설들을 가장 먼저 지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강관, 이음새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최근에 움직이고 있는 태광, 성광랜드 이게 과연 조선 때문에 가느냐? 전 그렇다고 보지 않습니다. 삼강 MNT까지 포함해서 이 유가와 관련된 전반적인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태양광도 해야 되고 풍력도 해야 되다 보니까 그와 관련된 종목군들이 움직이기 시작했고요. 앞으로 또 추가적인 설비가 많이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다 보니 결국은 뭐 태광, 성광밴드, 뭐 삼강 MNT 같은 종목군들이 먼저 뜨기 시작했고 최근 들어서는 뭐 스크랩 가격 때문에도 움직이고 있지만 미국의 수출 비중이 높은 세아제강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세아 특수강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전반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철강의 대표 가장 큰 형이라고 볼 수 있는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상대적으로 움직임이 크게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은 철강 업종 전체가 좋은 게 아니라 이런 에너지 관련된 종목군들의 전반적인 강세가 나타나고 있다. 이걸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네. 그래서 저는 이 흐름이 뭐 쉽게 꺾일지 아니면 계속 이어질지 여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관심 종목 안에 좀 편입이 필요한 그런 종목군들이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언급드리지만 이런 중소형주를 추천하는 건 아니고요. 이게 시장의 하나의 흐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가장 앞단에 있는 뭐 태광, 성광밴드, 삼광 MNT 같은 종목군들은 뭐 여전히 홀딩 관점에서 네. 또 삼강 MNT는 저 역시도 뭐 괜찮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움직이고 있는 이 종목군들의 핵심이 단순하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 시장 변화에 좀 베팅하고 있는 것이라고 본다면 네. 유가 그다음에 전반적인 에너지 투자, 새로운 강관 투자 모두 다 하나의 그룹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라고 바라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종목별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 아연의 주가가 단기적으로 한 달 사이에 엄청 많이 올랐어요. 이게 뭐 아연 가격의 상승의 수혜를 받은 건지, 아니 말씀해 주셨던 뭐 그런 유가 관련해서 파이프 뭐 이런 연관이 있는 건지 어느 쪽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고려아연의 최근 상승세는 뭐 다 아시는 것처럼 2차 전지 모멘텀이라고 봐야 되겠죠. 또 2차 전지니까. 물론 아연 가격 상승도 있겠지만, 근데 2차 전지도 결국은 에너지 시장과 맞물려 있는 거죠. 내연 기관 줄이면서 그쵸. 결국은 전기차가 늘어나는 과정에서 재련업체가 왜 중요합니까? 지금 뭐 세비캠이라든지 성일하이텍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각광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네. 과연 폐배터리 분리를 누가 제일 잘할까? 따져보면 재련업체죠. 네. 재련업체가 뭐 하는 겁니까? 기존의 광석에서 납이라든지 아연이라든지 이런 거 띄어내는 역할을 하는 게 재련업체거든요. 네. 우리나라에서 최대 설비를 갖고 있고 글로벌리하게도 최대 설비를 갖고 있는 업체 고려아연입니다. 그다음에 고려아연의 최근의 주가 급등 이유는 영풍그룹에서 띄어낸다. 네. 라는 얘기가 또 나오면서 또 시장에 한번 각광을 받았던 거고요. 그다음에 고려아연이 최근에 뭐 적극적으로 IR하고 있는 것도 우리 이제 그냥 아연업체 아니다. 옛날처럼 재련 수수료 받아서 먹고 사는 업체 아니고 우리도 신소재에 적극적으로 투자해서 2차 전지 쪽에서 뭔가 해보겠다라고 하고 LG화학이라든지 여러 업체들과 계속 뭔가 사업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에 대한 베팅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결국 최근에 비철금속 쪽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종목의 움직임도 전체 에너지 시장 판도 변화에 있어서 핵심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종목의 뭐 상승세도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2차 전지 소재 종목과 비교해 보면 밸류는 저 밑에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장기적으로 보면 언젠가는 실적이 좋아져서 낮아지는 거든 아니면 이 종목이 조정이 와서 낮아지는 거든 기존 2차 전지 소재의 탄력은 좀 줄어들 가능성이 높고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LG화학이라든지 그다음에 고려아연이라든지 포스코 케미칼 같은 종목군들의 밸류가 조금 더 업으로 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시는 분들은 2차 전지 소재에 있어서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중소형주만 집중해 보실 게 아니라 먼 그림으로 보면 결국은 투자할 수 있는 돈이 얼마나 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영풍그룹 다 아시는 것처럼 현금 부자, 엄청난 현금 부자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공격적으로 투자했을 때 과연 중소형 업체들과의 경쟁에서 누가 이길까에 대한 고민은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에너지라는 한 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여러 가지 가격이나 기업들의 움직임이 다 파생되고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잘 그림을 그려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구리값 오르는 것도 뭐 연관이 있나요? 네, 풍산도 뭐 우리가 과거에는 구리 가격 움직임이 이제 이 종목의 핵심 포인트라고 네. 봤는데요. 매출의 30%밖에 되지 않지만 저는 지금 방산주의 대체주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 풍산의 30%가 뭘 만드는 업체입니까? 바로 탄약을 만드는 업체입니다. 탄약. 네, 그런데 어디다 수출했습니까? 얼마 전에 캐나다에 수출했거든요. 캐나다에 수출한 이유가 뭐냐면 캐나다가 자신들의 탄약을 우크라이나에 공급하면서 자신들의 재고가 비어서 풍산에게 납품을 받은 거죠. 네. 그러면 지금은 과거에는 우리가 훈련하는 정도의 탄약을 사용했다라면 지금은 전쟁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탄약을 추가적으로 비축하고 싶은 수요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여러 그 방산 이 물건들이 수출되기 시작하면서 거기에 사용하는 탄약도 결국은 받아갈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을 고려해 보면 이미 저 세상으로 날아가 버린 방산주를 고점에서 사는 것보단 어떤 종목이 방산주인데 안 올랐을까를 고민하고 있다. 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것은 여전히 구리 가격이 중요하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게 지금 1등주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1등주만큼 밸류를 받기는 어렵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방산 쪽이 실적이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계륵 같은 존재였는데 네. 우리나라 방산주도 모두 외형적으로 성장한다라고 보니까 밸류가 갑자기 저렇게 확 올라간 거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게 국내 방사청에다 납품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해외 쪽으로 수출할 수 있는 기업임을 만약에 인정받을 수 있다면 밸류는 지금보다 높아질 수 있다. 그렇다면 지금 풍산의 밸류가 과연 비싼지에 대해서도 고민이 좀 필요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전반적인 기업들에 대한 이야기를 쭉 나눠봤는데 연결고리가 굉장히 있다는 걸 오늘 우리 김종규 의원님의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확인해 보셨을 겁니다. 관련 종목들의 흐름을 보실 때 이 내용들 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인포스탁 델레 김종효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